힐링을 부탁해. 중간 점검. 맹위를 떨치는 무더위 속에 문득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5개월 남은 2021년을 점검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까르페 디엠과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 우리가 의미 없이 보낸 오늘 하루는 바로 어제 세상을 떠난 분들이 내일이라고 말했던 소중한 시간입니다. 비록 무더위와 코로나가 도사리고 있지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에 충실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뜻있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저희 힐링을 부탁해 청취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듀엣 마리오 프랑골리스와 사라 브라이트만이 부릅니다. 까르페 디엠. 네, 오늘은 강복 76주년입니다. 어느덧 강복의 기쁨도 76년이나 흘렀네요. 그래요. 우리 먼저 인사부터 나눌까요? 오늘 저희 첫 코너 문화살롱 열어주실 이영민님과 언제나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송순이 홍영아님 나오셨습니다. 모두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강복절인데 집에서 나오시면서 국기 개항은 하셨나요? 네, 저는 달고 나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아이들 교육적 차원에서 어릴 때 국기를 구매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정말 자주 개항을 했었는데 애들 크니까 솔직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국기를 꺼내서 달고 나오니 뭔가 뿌듯하고 조상님들 볼 면목이 있습니다. 저는 달아야 하는데 사실은 못 달았습니다. 아이고.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근데 어디에 뒀는지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도 그래요. 애들 키울 때는 태극기 개항을 열심히 했는데 광복절임에도 신경을 전혀 쓰지 않고 보낸 지가 꽤 오래됐네요. 이렇게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맞아요. 정말 우리가 오래간만에 국기 또 얘기를 나누는데요. 저도 반성합니다. 그럼 오늘 주제가 혹시 강복절에 관한 내용인가요, 영민님? 네, 오늘은 우리나라가 35년 동안 치욕스러운 일본 식민 통치를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경사스러운 날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해방을 위해 싸워준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한 영화 암살과 위안부 할머니들 이야기를 다룬 영화 I Can Speak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게스트님들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네, 저는 I Can Speak는 못 봤고요. 네. 암살은 2번 봤습니다. 네. 저는 암살과 아이캔 스피크 두 편 모두 봤어요. 오, 예. 우리나라의 뼈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제가 리마인드 할 수 있었던 정말 좋은 영화였어요. 네. 명디님은요? 저는요. 암살 2015년도에 개봉됐던 것 같아요. 그 네. 영화가. 네, 하정우 씨하고 이정재 씨가 나왔던 영화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네, 멋있는 남자들만 기억하시네요. 그랬네요. 네. 혹시 이 두 편 말고 명디님이나 게스트님들은 혹시 광복절 하면 떠오르는 영화 있으신가요? 저 있습니다. 정말 그 동주. 예. 네, 강하늘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인데요. 그때 시대의 그 아픔과 또 세대를 초월한 그 진한 감동과 여운이 네. 정말 오랫동안 남았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죠. 예. 1920년 죽음의 골짜기를 다룬 봉우동 전투가 생각나네요. 74주기 광복절에 개봉된 영화였는데요. 유해진이 주연을 맡아서 열연을 했었죠. 네. 저는요, 설경구, 송유나, 차승원이 열연한 광복절 특사가 생각납니다. 그 영화 속 멋진 배우들의 연기와 특히 송유나가 참 예쁘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송유나 네. 예쁘죠. 네. 저도 동주 보면서는 조국 잃은 시인의 처절한 고뇌와 아픔을 느꼈고요. 광복절 특사는 정말 재밌게 봤는데 특히 송유나가 불렀던 분홍색 립스틱. 이 노래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너무 예뻤어요. 그래요. 저도 그 노래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일제 시대의 우리 국민들의 삶과 또 사건을 조명한 영화가 참 많네요. 그죠? 네네. 네. 그런데 영민님, 예. 그 많은 영화 중에서 이 두 편을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네, 수님. 제가 이 두 편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흥행에도 성공을 했고 너무 무겁지 않고 또 재미있게 감상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국민들이 잘 아는 듯하지만 사실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인물과 사건을 새롭게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요. 그럼 우리 재밌는 얘기 조금 뒤로 늦추고요. 여기서 잠깐 또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그럼 송창식님의 푸른 날이란 노래를 듣고 첫 영화 얘기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맞습니다. 송창식이 부릅니다. 푸르른 날.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영미님, 그럼 먼저 우리 영화 암살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영화 암살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친일파 암살 작전을 소재로 삼은 영화인데요. 1932년 3월에 실제로 있었던 네. 조선 총독인 일본 육군대장 우가키 가즈시게의 암살 작전을 모티브로 한 영화라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특히 전지현, 하정우, 이정재가 주연을 맡아서 훌륭한 연기를 펼쳤고요. 개성 만점의 조연들이 등장을 했고요. 또 독립투사로 엄청난 활약을 했으나 정작 우리 국민들에게는 잊혀졌던 약산 김원봉에 대한 묘사를 잘 드러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영화가 개봉되었던 때가 바로 광복 70주년이라는 상황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렇군요. 예, 네. 잊혔던 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칭찬을 많이 받았던 영화이거든요. 네, 네. 그럼 이 영화는 실제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재조명한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지현이 맡았던 안오균 역은 여성으로는 드물게 무장 항일 운동을 벌인 남자현 지사를 모티브로 했고요. 하정우가 맡았던 하와이 피스톨은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총독 암살을 준비했던 김상옥 의사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또 조연이지만 임팩트가 강했던 조성우가 맡았던 역할이 바로 약산 김원본 선생님을 모티브로 한 거랍니다. 아, 네. 독립운동가 하면 윤봉길, 안중근, 김구 이런 분들만 떠올렸었는데요. 이 영화에 나왔던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낯설고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아, 저도 정말 생소하네요. 예. 네. 목숨을 걸고 독립을 쟁취해 주셔서 솔직히 저희들이 이렇게 편하고 좋은 네. 세상에 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도 제대로 알지도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럼 영화 속 모티브가 되었던 인물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전지현이 맡았던 남자현 지사님은 남편이 영양의병장 의진에서 왜군과 전투 중이 전사했대요. 그래서 선수 양잠을 짓고 명주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아들과 시부모님을 복양했답니다. 아, 양잠은 누에고치를 키우는 그 뽕나무를 말하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네. 노예고지 키워서 거기서 명주씨를 뽑아내서 네. 예, 팔았다고 아, 하더라고요. 예. 네. 그 선생님이 나이 46세에 3.1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항일 구국하는 길만이 남편 원수를 갚는다라는 생각에 3월 9일에 아들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서 서로 군정서에 가입을 하셨답니다. 상해로 넘어가셔서. 그러면서 거기서 독립군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들으면서 독립투사들의 뒷바라지와 옥바라지를 다 하셨다 하더라고요. 아이고, 여자의 몸으로 참 대단하신데요. 네. 그러네요. 진짜 대단하시네요. 예, 그러다 1933년 3월 1일 행사에 일본 전권대사 무등신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거하기 위해서 하얼빈에서 장춘으로 오시다가 네. 하필이면 네. 미행하던 현사에게 딱 붙잡혔답니다. 아, 안타까워요. 네. 일본 영사관 유치장에 감금되어서 있는 동안 15일 동안 단식 투쟁을 벌이고요. 네네. 예, 6개월간 혹독한 고문과 옥중 생활로 심신이 쇠약해져서 향년 6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아, 너무 아까워요. 정말로. 60세 나이. 네. 예, 그죠. 예, 너무 안타깝고 정말 멋진 여성분을 잃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속상하네요. 예. 그다음 하정우가 맡았던 김상욱 의사는 1919년 3월 1일 운동이 벌어지자 비밀결사 혁신단을 조직해서 네. 혁신공보라는 신문을 발간을 하고 독립사상을 계몽하고 독립운동의 소식을 전해줬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사이토 총독 암살 계획을 세웠으나 거사 계획이 발각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국외로 망명을 하여 상해의열단에 입단하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되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랬는데 1923년 1월 12일 밤에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여서 예, 건물 일부를 파괴시키고 또 뭐 일본 순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피신을 했었어요. 예, 잘 피신을 했었었는데 이 김상우 의사에게 이게 편지를 전해주던 친구가 있었대요. 이 친구가 잡혀서 고문을 너무 많이 당하면서 결국은 예, 발설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너무 안 됐죠.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답니다. 그 집 인근에서. 네네. 그런데 탄환이 떨어져서 최후의 순간까지 항복을 안 하고 거부하시다가 자신의 머리를 향해 권총을 겨누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방아쇠를 당겼는데 이분 나이가 그때 34세였답니다. 아이고. 정말 안타깝네요. 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너무너무 젊은 나이에 정말 조국을 위해서 정말 희생을 하신 분인데요. 그다음 조연으로 조수가 맡았던 역이 바로 약산 김원봉 선생님인데요. 실제 그분은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독립운동사에서 큰 업적을 이뤘는데 상대적으로 과소평가가 되었답니다. 조선의용대라는 군사조직을 편성하고 치열하게 독립투쟁을 했으며 비밀결사단이 의열단의 단장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광복군의 부사령관이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국무부장을 지냈는데 안타깝게 1948년 남북 협상 때 월북을 하여서 대한민국에서는 사회주의라는 이유로 또 북한에서는 김일성에게 대적했다는 이유로 연안파 제거 작업 때 숙청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깝다. 정말 그랬군요. 진짜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운 얘기들이네요. 더군다나 우리가 오늘 감옥절을 맞아서 모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예. 엄청난 독립투사들 얘기가 영화 속에 있었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또 노래 한 곡 더 듣고 두 번째 영화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네. 그럼 전지현, 오달수, 조진웅 그 영화 속에 보면 3인방이 네. 목숨을 건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신나는 곡에 맞춰서 거의 뭐 막춤 수준의 무작정 댄스를 추며 즐거워하던 장면에서 네네. 흘러나왔던 음악이 있거든요. 장가뱅의 레오레아 엘리아를 듣고 다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장가뱅의 레올레아 엘리아. 네. 경성의 살롱에서 즐겁게 웃고 있는 우리 독립투사분들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네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영화 I Can Speak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이 영화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위안부 할머니들의 얘기인데요. 나문희 선생님이 맡았던 나옥분 역이 바로 네. 최근까지도 언론에 자주 보였던 이용수 할머님을 모티브로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위안부 할머니들 얘기로 영화한 작품들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 네. 혹시 이 영화를 추천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죠? 네네. 같은 주제의 다양한 영화가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무겁고 어두운 면이 많아서 물론 이 얘기들이 가벼운 주제도 아니고 아픈 역사지만 대중들에게 좀 더 편하게 다가가면서 흥행 요소도 있어야 해외 수출도 되고 전 세계에 좀 공론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가지고 오신 거군요. 네네. 네, 그런데 이 영화도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영화 속에서 나문희 선생님이 미국 의회에서 증언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보셨죠? 예. 네. 거기가 실제로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의 실제 의회에서 촬영을 했다고 해서 큰 화제가 됐대요. 네. 그 영화 속의 위안부 증언이 실제로 2007년 2월 15일 미국 하원 외교위 아시아 태평양 환경소위에서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종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었던 할머니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상 첫 청문회를 개최했대요. 이날 청문회에는 한국인 이용수 김군자 할머니와 네덜란드인 얀 러프 오헤른 할머니 세 분이 나와서 정군 위안부로 끌려가게 된 과정, 일본 군들로부터 겪은 수모와 강간 등 일제가 저지른 완행을 낱낱이 정언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역사 바로 세우기, 위안부 결의안 처리를 위한 미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 청문회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워낙 일본이 엄청난 로비를 하고 또 미국 의회 내에도 일본 우파의 세력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일본 우파원들이 강하게 막아서는 바람에
본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요. 네네네. 아,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화가 나네요. 정말로 정말로 답답하네요. 네네. 근데 오늘은 또 강복절 즐거운 날인데 너무 주제가 조금 무거웠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좀 무거웠을 수도 있는데 즐거운 날인 만큼 그 즐거움을 위해서 희생해 주신 분들을 저희들이 좀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서 네. 예, 오늘 제가 이렇게 두 편의 영화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그러네요.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이 자유가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반성합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산 것 같아요. 네.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네, 오늘 저희 힐링팀 모두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분들께 고마움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 또 전합니다. 끝으로 영미님 노래 한 곡 더 추천해 주시고 인사 나누도록 하죠. 네, 끝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는 I Can Speak 영화에 나왔던 은희님이 부른 꽃반지 끼고 들려드리고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은희가 부릅니다. 꽃반지 끼고. 이번 코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똑같tango 대표이신 문혜리님 모시고 탱고 음악 이야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탱고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네네. 어떤 악기 얘기를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반도네온, 그 다음에 바이올린, 그리고 피아노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그동안 탱고 음악을 들었을 때 정말 처음에는 좀 가볍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 대표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 연주하는 악기에 따라서 또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새록새록 그 깊이를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또 관심도 더 가게 되고 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또 악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콘트라베이스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 콘트라베이스요. 네. 그 콘트라베이스가 악기의 크기가 좀 크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쵸? 크죠. 네, 네. 들고 다니기도 참 힘든데 우리가 그 협주곡을 들을 때 저음으로 쿵쿵 이렇게 네. 그렇게 분위기를 내는 콘트라베이스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네. 탱고곡에서도 그렇게 가장 최저음을 연주하는 악기인 콘트라베이스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오늘 해주실 그 콘트라베이스 이야기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대중음악에서 듣던 그 베이스 소리, 저도 정말 이 저음 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그 혹시 운전하시면서 음악을 들으실 때 베이스 부분을 조정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좀 기분이 좋아질 때, 또 그리고 여행을 갈 때 신나는 음악을 듣곤 하는데 이때 그 왠지 그 낮은 음이 더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운전하면서 음악을 들을 때는 저의 기분에 따라서 베이스 소리를 조정하곤 하는데요. 특히 혼자 음악을 들으면서 갈 때는 볼륨도 조절해보고 네네네. 또 베이스 소리도 조정을 하면서 저 혼자 그런 어떠한 음악의 느낌을 네. 느끼고 있어요. 아, 근데 어떨 때는 이 베이스 소리 때문에 저 자신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무르익기도 하고요. 또 네네. 가슴을 울리기도 합니다. 그래요. 참 그 음악의 맛을 낸다고 할까요? 예, 생각해 보니 그 저음을 담당하는 그 베이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 저음의 역할이 탱고 음악에서도 또 마찬가지겠죠? 네, 탱고 음악에서 다른 악기들은 돋보이는 연주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콘트라베이스는 그 음악의 양념이랄까요? 그러니까요. 예. 네, 혼자서는 돋보이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악기라고 생각해요. 그럼 탱고 음악 하나 들어보면서 네.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그래요. 네. 예. 이번에는 강한 비트의 비아지 곡에서 베이스음을 느껴보실 수 있도록 제가 곡을 선정했습니다. 아, 네. 그럼 이 탱고 곡을 들을 때는 콘트라베이스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로돌프 비아지의 프라 그라세. 비아지 음악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강한 비트의 탱고 리듬에 콘트라베이스 음이 또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탱고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에서 그 베이스 파트의 음들은 춤을 추는 댄서들에게는 걷기 신호가 돼요. 아, 네. 그래서 반도네온과 어울리는 콘트라베이스의 강한 소리, 또
피아노의 그 왼손 연주, 즉 낮은 음이죠. 네네네. 낮은 음과 어울리는 콘트라베이스 소리에 맞춰 탱고 댄서들은 걷는데요. 네. 특히 그 피아노와 콘트라베이스 이 두 악기가 함께 이러한 연주를 하기 때문에 보통 악단의 자리에서 그 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매우 가깝게 위치하게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피아노의 왼손 연주와 콘트라베이스의 저음 연주에 맞춰서 댄서들이 걷는 모습. 아,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 상상이 되네요. 네. 사실 전에 제가 그 남녀 탱고 댄서의 춤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 정말 다시 한번 그 실제 탱고 음악을 연주하는 곳에서 댄서들의 춤을 보면은 느낌이 훨씬 또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네네. 탱고 행사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아,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코로나에서 자유롭게 되면요. 네. 많은 탱고 행사가 실제 연주하게 될 거고요. 음, 그에 맞춰서 춤추는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도 탱고를 배우면 네네. 탱고 추는 그 밀론가에 가서 그 느낌을 가져볼 수도 있어요. 어서 그때가 왔으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요. 정말 이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코로나 종식. 아, 그래도 또 다행인 게 이렇게 또 탱고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을 또 위로받고 있다는 생각에 또 감사하기도 좀 하네요. 정말 대표님 진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듣는 탱고 음악은 대부분 참 오래전에 녹음한 그렇죠. 곡이어서 예, 예, 예. 실제 연주하는 곡에서 들을 때와는 좀 다르게 소리가 좀 작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예. 그게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럼 우리가 탱고곡을 한 곡 더 들어볼까요? 아, 네네. 네. 예. 이번에는 아까 들으셨던 그 비아지 곡과는 다른 분위기의 디살리 곡을 들어보실게요. 네, 그럼 이 디살리 곡을 들어보신 후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로스 디살리의 라 모로차. 잔잔하면서도 강한 그 디살리 곡 잘 들었습니다. 피아노와 콘트라베이스에 맞춰서 댄서들이 걷는 모습이 이렇게 떠올려지네요. 네, 저도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베이스 파트의 소리는 밀론가에서 음향 기기가 좋으냐 안 네. 좋으냐 네, 그 시스템의 사양에 따라서 충분히 재생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 네. 우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마포 FM에서도 네네. 아주 큰 소리가 났을 때는 기기가 소화하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네, 찍찍 소리도 네, 나고요. 네. 네, 그래서 좋은 음향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충분히 네. 그 저음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것이 또 귀에 거슬리지 않고 또 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참 음향 그 기기의 성능이 탱고 음악을 실제 연주하는 곳에서는 정말 또 중요한 역할이겠어요. 네. 실제 탱고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들이 서울에도 초청돼서 또 연주하기도 하는데요. 네. 이때는 꼭 음향 전문가가 필요하답니다. 아, 그렇겠죠. 네. 실수를 하면 안 되고 또 소리의 그 음향도 또 잘 조절돼야 또 그것을 관람하고 듣는 분들도 또 네. 행복한 시간이 되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주최 측에서는 굉장히 그 시간이 긴장되는 시간이겠죠. 네네. 네, 오늘 마지막 곡은 꼴루르 땅고의 곡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네네. 훈타데 오로를 추천해 드립니다. 베이스 음에 좀 집중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탱고 음악 이야기, 콘트라베이스의 또 주제로 해서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르케스타 꼴로르 땅고의 운타 데 오로. 네, 오늘 진행할 음악살롱 어떤 내용인지 홍정아님 부탁합니다. 네, 오늘은 국내 최초 음악 감상실이었던 세이시본과 아, 네네. 그리고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와 음악을 소개하려고 해요. 네. 명디님 7080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네. 7080이라는 또 음악도 있고 네. 또 저희들이 또 자주 들어봤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7080이 우리 시대가 아닌가. 그 시대에 청춘을 불태웠던 저희들 시대 말이에요. 아니면 혹시 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이런 뜻인가요? 어때요? 정말 알쏭달쏭하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7080이라 한다. 그런데 네. 7080은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네네. 청년 시절을 보냈던 세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 맞네요. 그럼 제가 생각했던. 네, 즉 현재 나이 60살에서 네. 70살까지의 장년 세대들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네.
제가 얼마 전 문득 우리 또래인 7080 세대들의 음악 세계가 정말 궁금해졌어요. 네. 그래서 산행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산행을 마치고 애프터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에 그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했죠. 네네. 요즘 듣는 애창곡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질문을 하자마자 나온 답변은 네. 바로 세시봉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저도 그 시절에 세시봉을 정말 좋아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명동의 돌체라고. 네, 알죠. 아. 정말. 알고 계시는군요. 네. 네, 저도 그때 좀 돌체 좀 많이 갔었죠. 세시봉은 1963년 서울 무교동에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감상실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그 당시 대학가 젊은이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음악을 들으면서 청춘과 낭만을 만끽하던 장소였는데요. 네네. 실내에는 대학생의 밤이라는 소극장 네. 같은 무대가 설치되었고요. 재능 있는 대학생들이 무대에 올라서 통기타를 치면서 팝송, 샹송, 깐수네 등을 부르는 네. 아주 젊음의 공간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그거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오빠. 네. 오빠를 찾아서 네 세시봉에 들락거리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통기타를 치는 작곡가 겸 가수인 이장희를 비롯해서 가수 조영남, 윤영주, 김세환 등 이런 멋진 가수들을 배출했었는데요. 대학생뿐만 아니고 여고생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대단했었어요. 네, 정말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니까 그 당시 그 세시봉의 노래가 또 새삼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 볼까요? 네, 소개해 주세요. 네. 송창식의 맨 처음 고백 들어보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정말 감미로운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장희 씨는 작사, 뭐 작곡 이것뿐만 아니라 또 싱어송 가수로도 좀 유명했죠. 네, 정말 멋진 분이었어요. 네. 젊음의 거리 무교동 최고의 핫플레이스였던 세시봉. 네. 그곳에서 우리나라 음악계에 신선한 포크 열풍을 일으킨 이장희, 조용남, 송창식뿐만 아니라 마성의 미성이라고 불렸던 윤영주와 네, 송창식, 맞아요. 네. 이익군 등이 합류해서 트리오 세시봉이 만들어졌다가 나중에는 송창식, 윤영두 두 명으로 구성된 트윈 플리오로 활발한 활동을 했었죠. 그래요. 정말 그러고 보니까 세시봉이 우리나라 음악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게 맞네요. 네, 7080 세대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었을까요? 우리나라 산업 일꾼들이었던 그분들이 네네. 7080과 세시봉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음. 어느 순간 몇몇이 어깨동무를 하더니 마치 20살 시절로 돌아가 체크무늬 남방과 장발의 네. 청년이 되어 통기타를 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가발도 쓰시고 옷도 입으시고 그렇게 하셨나요? 네네, 그 아. 분위기로 이제 갑자기 바뀌어서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연상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불 켜진 방 창가에 서 있는 꽃다운 처녀에게 네.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다가 노래를 마치고 현실로 돌아오면 내 옆에는 기억 속의 그 꽃다운 처녀는 이제 없고 이제 흰머리 주름진 얼굴 아내가 바로 네, 옆에 네. 있는데 네. 그 당시의 추억을 느끼면서 두 분이 와락 포옹하는 모습에 우리 모두 박수를 치기도 했답니다. 아, 그랬군요. 정말 그런데 그분은 정말 행복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때 그 여자가 네. 내 옆에 흰머리 소녀로 앉아 있다니 정말.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네, 정말. 네, 그래요. 7080인 우리도 20살이었던 적이 정말 있다라는 컨셉으로 그 시절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모임을 갖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저희도 좀 세시봉을 주제로 즐겨봤으면 좋겠어요. 네, 7080 세대의 노래는 네. 송창식의 조개 껍질 묶어, 네네. 그리고 이장희의 그건 너, 한 잔의 추억, 조영남의 불 꺼진 창, 네. 제비 등 주옥 같은 옛 가요가 예, 예.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감수성을 자극하는데요. 올여름처럼 무더운 날에는 2015년에 개봉된 영화 세시봉을 찾아서 보는 것도 네. 피서의 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정말 올해 정말 너무 더웠죠. 그래요. 영화 세시봉이 이 무더운 날씨에 젊은 날을 추억하면서 7080 세대를 떠올리면 또 절로 또 흐뭇해질 것 같고 조금은 또 피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우리의 20살이 그리워진다면
혹은 또 친구들에게 그 시절의 향수를 선물하고 싶다면 이 영화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홍영아님, 오늘 세시봉 정말 잘 들었습니다. 즐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81세의 생일을 맞은 토인비는 사람이 늙으면서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불행하다. 또 미래에 대해 눈을 뜨지 않으려는 약한 마음도 생긴다. 과거의 사람은 몸이 죽기 전에 이미 죽은 사람이다. 희망을 품고 미래를 보는 용기가 사람을 젊게 만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청취자님들께서도 다시 시작하는 한 주 용기 가득 안고 젊게 사시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진행의 이명희였습니다. 조영남의 제비.